마케팅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 STP 이야기는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S, 세그멘테이션, T, 타겟팅, P, 포지셔닝.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세그멘테이션 했으면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해라. 그래서 합쳐서 STP 믹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분화, 타겟팅화, 포지셔닝. 이 세 가지를 거쳐서 우리의 제품을 누구에게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필립 코틀러가요, 정립한 마케팅 원리인데 과거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광고를 하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분 시장별로 맞춤형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죠. 고객 만족 시대의 컨셉입니다. 핵심 구조는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먼저는 인구 통계, 나이나 성별이나 소득이죠. 그걸 기반으로 하거나 심리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이런 거죠. 세 번째는 행동 패턴, 구매 패턴 등으로 시장을 좀 쪼개 보아서 서로 다른 니즈나 특성을 가진 집단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1단계 세그멘테이션의 단계입니다. 2단계 타겟팅의 단계는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규모, 성장성,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타겟팅을 고릅니다. 이게 타겟팅의 단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포지셔닝입니다. 그 타겟 집단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기를 원하든지 또 경쟁사 대비 차별화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가성비 뷰티, 럭셔리 한방 화장품, 채식주의 식당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진격의 화장품인데 화장품 업계를 보면 자, 세그멘테이션은 이럴 수 있겠죠. 아, 우리는 10대 틴 케어, 20대 메이크업, 30대 기능성, 40대 안티에이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단순한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좀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팅하는 거죠. 아, 그 중에서 우리는 20대 초중반의 트렌디 세그멘테이션이 가장 성장성이 높다. 20대 초중반이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 공략하겠다. 타겟팅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고객이 인식하는 우리가 어디에 포지셔닝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젊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강조하면서 가격대도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런 방식으로 S, T, P의 순서대로 고객을 접근하는 겁니다. STP는요, 누구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갈지 잡아주는 마케팅 전략의 뿌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 하는 것은 결국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세분화, 가장 달성 가능하면서도 성장 가능한 타겟을 선정해서 결국 그들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차별화 이미지를 구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은요, 세분 시장을 너무 잘게 나누면 마케팅 비용이 커지죠. 타겟을 적절하게 선정해서 한번 포지셔닝을 잡으면 너무 바뀌지 말고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것, STP의 일관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성과가 더딘 것 같은데 이렇게 목표를 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과를 향한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측면들. 오늘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세워진 목표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는 목표의 도전성과 현실성 또 구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적인 목표를 좀 세워야 새로운 시도도 좀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영자분들 많이 계시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워놓고 예측 가능하게 좀 관리합시다. 이거 예산도 애매하고 같이 일하는데 맨날 못했다는 소리만 듣고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주로 경영자분들이 좀 도전적으로 세워야 다양한 시도를 할 것 같으니까 도전성을 이야기하시고, 좀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분들은 현실적인 목표 세워서 좀 달성감 있게 좀 갑시다. 예측 가능성을 좀 줄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모 사이트들을 보면 목표 관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아, 산으로 가고 있는데? 배가 산으로 간다 할 때 그 산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는 경영자도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예측도 못 해주고, 이 대표님 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수립했을 때 설정한 목표가 있으면 예상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케이스 거의 없죠. 이게 현실적입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실험실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시장에서 바뀌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목표를 설정하면 시작을 하는 데까지 일단 변수가 생겨요.
그러다가 맞나? 이런 구구나. 실천해 봤더니 실패가 느껴지네. 길을 잃었네. 이제 좀 안 것 같아. 그게 아닌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 다행이고 길을 잃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때부터는 의도적 고통이 시작되죠. 경영학에서 문제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목표와 현실의 차이, 갭이다. 의도된 갭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저기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공원에 가보면 목표가 없는 분, 의도가 없는 분들이 거기 많이 누워 계시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고 감사해야 될 분들이 동작동 국립묘지의 현충원에 있는 분들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목표 세울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문제가 있죠. 보다 더 잘하고 싶고 보다 더 좀 효과적으로 일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주변 사람들과도 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싶죠. 그런 욕구가 있는 모든 존재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문제의 정의란 의도한 바와 현실의 차이가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것도 문제네요. 이 문제에 대해 목표를 세우는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실험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로크와 라담의 대표적인 실험 이야기예요. 자, 이 두 사람은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 90년대까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입증했습니다. 자, 몇 개 실험만 알려드려 볼게요. 핵심적인 가설, 막연한 목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해보는 것, 일단 한번 해봐.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0개를 완성해라 라는 목표를 부여하면 성과가 높을 거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추상적이고 애매한 목표보다도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잘 들어보십시오. 목표 난이도가 도전적이되 실현 가능한 수준, 이곳으로 설정되어야 구성원들의 동기도 높아지고 실제로 더 높은 성과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참가한 사람들, 학생, 직장인, 공무원,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A집단에는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분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분 내에 50개의 과제를 완수하세요. 집단 B에는 쉬운 목표입니다. 45분 내에 20개 과제 완수하기.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집단 C에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또는 애매한 목표를 줬습니다. 최선을 다해 과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A집단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줬고, 집단 B한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쉬운 목표를 줬고, 집단 C한테는 그마저도 주지 않고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던졌습니다. 퍼즐, 숫자 계산, 단순 조립, 타자치기 속도, 이런 겁니다. 일정 시간 내에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해결한 문제의 수나 작업물의 양과 질, 오류 개수나 산출량이죠.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집단별로 목표 및 난이도 조건을 결정하고 일정 시간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성취도를 측정했습니다. 과제 수행 도중에 혹은 직후에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혹은 미제공한 그룹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도전적인 팀이 제일 좋았을까요? 그냥 이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웬만한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추상적인 팀이 좋았을까요? 결과는요, 재밌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값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받은 집단은 막연한 목표, 최선을 다하세요에 비해서 평균 10에서 30%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집단 A가,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집단이 집단 C, 일단 열심히 해보세요. 목표가 없는 것 대비해서 40% 이상 더 높은 결과를 낸 사례도 보고되었다고 그래요. 생산성, 정확도, 완료 과제의 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B 있죠? B 집단, 난이도가 적절히 높은 목표는 동기부여 효과는 커졌지만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집단의 성과가 하락되거나 목표를 포기하는 무력감, 목표 포기 현상도 일어나더라 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요, 중요한 것은 구체성, 도전성, 피드백, 목표 수용성, 이 네 가지가 구성원들의 목표의 몰입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목표 설정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게
제대로 충족되면 구성원들은 막연한 목표를 갖는 것보다 10에서 30% 이상의 성과 개선을 일으킨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컨셉이 조금 되시죠? 그런데 보니까 자, 이게 단순 노동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75년도에 라담과 발더스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트럭 적재 효율 연구라고 재밌는 연구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시면 미국 운송회사에서 트럭 운전사들에게 트럭 적재 효율입니다. 이것을 높이는 목표를 부여하는 실험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실험 전에는 운전자들이 트럭 적재 공간의 약 60% 정도만 활용하고 있었어요. 트럭이 있으면 거기에 60% 정도만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한 겁니다. 자, A그룹한테는 가능한 좀 열심히 좀 적재해 주세요. 가능한 좀 더 많이 싣고 가주세요. 가능한 생산성을 좀 높입시다. 가능한 한 번 나를 때 좀 제대로 날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런데 B 집단, 그러니까 대상 집단인 거죠. 여기다가는 트럭 적재율을 주어진 몇 %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예를 들어서 60%니까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라고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격주 혹은 매주 운송 실적 및 적재율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75%가 나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65%로 좀 떨어졌다. 계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준 겁니다. 실험 결과 구체적인 적재율을 표현한 이 실험 집단군에서 60%대에서 약 90에서 94%대로 크게 상승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 집단, 그러니까 지금 트럭에다 좀 더 많이 싣고 우리 생산성 좀 높입시다 라고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했던 집단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합시다에는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든 좀 잘 되겠지.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은요, 조금 이렇게 적응적 성과가 아니라 이 전술적 성과라고 그러죠. 약간 루틴한 업무들, 혹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업무들, 창조적이고 어떤 그 관리 감독적인 업무 말고요. 눈에 보이는 일들 있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장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더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예술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차이는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비슷한 결과는 나와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수치 목표 더하기 주기적 피드백이 동기와 행동 변화를 유도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트럭 적재 효율 연구입니다.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업무일수록 더욱더 그렇더라. 자, 그리고 유명한 실험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자, 로젠탈 교수의 로젠탈 효과, 달리 말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불리우죠. 그리스 힐합 철학에 의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조각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연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지는 조각상을 집 앞에다가 만들어 놓고 들어오거나 나거나 할 때마다 그 조각상을 향해서 키스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프로디테의 신이 감명하여서 그 조각상을 다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여인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더라. 그 남자의 이름이 피그말리온이죠.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죠. 내가 대상에 대해서 믿는 바대로 그 대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로젠탈 교수가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요. 로젠탈 효과라고 불리웁니다. 1968년도에 캘리포니아의 로젠탈 교수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적게는 300명 혹은 그 이상을 불러 모아서 교사들한테 이 학생들은 올해 성적이 크게 오른 아이들이라고 말해준 집단과 다른 집단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사들에게 이 반 아이들은요 특별히 훌륭한 아이들이 모였어요 라고 반이 있으면 절반인 반에다가 그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반에다가 그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그런 기대감, 특별히 훌륭한 아이들이구나 라는 그 마인드 세팅 하나만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현상,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혹은 로젠탈 효과라고 부릅니다. 목표 설정뿐 아니라 타인에게서 받는 기대 수준 자체가 학습자나 팀 구성원이 자신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기대와 목표 설정은 성취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실험에 의해서 과도한 압박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실험으로 반증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캘리포니아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300명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실험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무작위로 일부 학생들에 대하여서 올해 지능이 급격히 발전할 아이들이라고 교사들에게 통보한 것, 이 행위 자체만으로 별도의 성적과 상관없이 그 반 전체의 성적이 오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사들은 특정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곧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이들 학생들에게 더 관심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교사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사들은 다 나는 똑같이 대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기대 학생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거나 질문을 더 많이 던지고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등의 미묘한 효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15점에서 20점 정도 이상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 결과는 저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에게서는 더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효과는요, 뭐 부장, 차장, 임원 이쪽보다는 주니어들에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게 되는 거죠. 로젠탈 교수는요, 교사가 학생에게 가지는 높은 기대감이 학생의 실제 학업 성취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이는 단순히 IQ 테스트 결과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개념, 셀프 컨셉, 학습 태도, 동기 등에도 긍정적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영업부 저는 영업부 구성원들 이번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팀워크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행을 할 때 작년 대비해서요. 충분히 한 30%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믿는 겁니다. 안 믿고 대화하는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관리자의 구성원들에 대한 임파워링, 임밴, 여러 가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성적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하자에 지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비슷한 실험으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양한 제조 공장에서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을 할 때에 A그룹에는 시간당 불량률을 2% 이하로 낮추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주간 피드백을 한 집단하고 그냥 B그룹은 열심히 일해서 불량률을 줄이자라고 애매한 목표를 세우고 월간 피드백을 한 조직하고 비교해 봤더니 확연히 구체적인 목표 더하기 보다 짧은 주기의 피드백을 한 집단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더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목표의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명한 실험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죠. 이스라엘의 학생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요. 이레즈 교수하고 자이든 교수가 연구한 건데 목표의 수용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관점을 달리했어요.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거쳐서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기업들이 도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MBO하고 KPI하고 성적지표 구체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부작용이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 그 기대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부장님의 기대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실제로 나는 그 정도 아닌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도전적인 목표냐 아니면은 고만고만한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던 이변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 이스라엘 학생 공무원 연구의 이야기예요. 자, 연구의 배경은요. 목표가 어렵고 구체적이어도 참여자가 그 수용, acceptance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겁니다. 할당 목표,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막연한 지시. 세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재 기업 혹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40~50명씩 그룹핑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입니다. 목표의 세 종류예요. 할당된 목표냐, 주어진 목표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설정한 목표냐, 아니면 추상적인 목표냐. 세 가지를 나눠서 해봅니다. 자, 결과를 봤더니 그렇게 부여해서 실제로 작업을 해봤어요. 봤더니 도전적인 목표를 수용한 집단이 최선을 다하라라는 집단에 비해서 평균 25에서 40%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래요. 아까 실험과 같죠? 로젠탈 교수의 실험이라든가 리든 교수의 실험과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근데 목표를 할당받았어도 참여자가 이것은 불가능해, 이거는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면 성과가 높아지지 않았더라. 즉
도전적이냐 도전적이지 않냐 혹은 주어졌느냐 내가 만들었느냐를 떠나서 정말 목표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곳에 이면에 있는 원리를 보니까 목표 수용성이더라. 목표에 대한 수용성이 정말로 중요하게 작동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팀들은요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목표의 난이도를 조작한 거예요. 쉬운 목표, 중간 수준의 목표, 어려운 목표예요. 그리고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은 여기에다 대고 할당 목표냐, 자율 목표냐, 최선을 다하냐. 할당 목표, 자율 목표, 최선을 다하라 목표. 이렇게 실험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목표 수용성을 측정했습니다. 아, 이 목표가 정말 달성 가능하다고 느낍니까? 얼마나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달성 가능성, 의미 부합성. 예,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 중요해요. 그거를 갖고 높은 수용도와 낮은 수용도 그룹으로 나중에 또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제를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직 업무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종이 연필 기반의 과제, 문제풀이, 퍼즐, 유사 업무, 일정 관리, 문서 분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서류 업무 처리, 생산성 측정 이런 것들 다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답의 수, 해결 과제의 양, 정확도 등 정량 지표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핵심이 뭐냐? 목표 수용성이더라. 목표 수용성. 목표와 난이도 효과에 관련돼서 보니까 난이도가 높을수록 좀 더 도전적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성과가 관찰되더라 입니다. 요거는 기존 연구랑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이스라엘 공무원 연구에서 더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이 골 억셉턴스 효과예요. 아, 만약 어려운 목표라도 이 목표는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해볼 만하다라고 수용한 집단이 실제 성과가 크게 상승하더라. 반대로 목표 난이도가 높더라도 이건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참여자 집단에서는 성과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낮은 목표 조건이랑 비슷한 결과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그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도 하나 연구를 했는데 자율적 설정 목표와 할당 목표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죠? 자율적으로 설정한 높은 목표도 참여자가 자신이 설정했으니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성과가 상당히 올라가더라. 높은 목표인데 목표 수용도가 높은 목표는 자율적 설정 목표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할당받은 목표라고 해서 다 거절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할당받은 목표라 하더라도 수용성만 제대로 된다면 자율적으로 세운 목표랑 비슷한 성과가 나더라. 즉 목표 수용도가 핵심 열쇠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보고된 주요 결과 중에 하나로 도전적 목표를 수용한 집단이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받은 통제 집단 대비해서 25에서 40% 정도 높은 성과 결과를 보였다고 그래요. 반대로 목표를 할당받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낀 집단은 성과가 통제 집단,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 막연한 목표를 받은 집단과 별 차이가 없거나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 실험 이야기는 그만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경영자는 가능한 좀 목표를 올리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래야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하라고 말할 때도 힘도 좀 실리고, 연말에 경영계획 수립할 때 아니 뭐 100억 하던 회사가 내년도에 경영 목표를 뭐 105억을 세울 겁니까? 107억을 세울 겁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우리 소비자 물가 인상률 조절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리 조절하는 겁니까? 목표는요, 100억 하던 회사는 그 다음 연도에 최소한 130억 던져야죠. 최소한 그 정도 던져야 다양한 시도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영업부 입장에서는 올해 100억 하느라고 10월, 11월, 12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렵게 그렇게 100억 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내년도는 130억입니다. 아, 거품 물죠. 거품 물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만나게 되면 OKR 계획을 세울 때 혹은 경영 목표를 수립할 때, OKR, KPI 혹은 MBO 수립할 때 경영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도가 낮아, 아이고 열정적이지 않네, 이런 거 느끼시죠? 반대로 직원들은 뭐 느낀지 아세요? 우리 사장님은 욕심이 많아, 감사할 줄 모르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질을 보면 높은 목표냐 적절한 목표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을 세우면 높은 목표가 좋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제시했을 때 구성원들이 좀 더 집중하고 창의적 문제를 해결을 시도한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목표가 높을수록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심리적인 만족감,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도 크기 때문에 동기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 있죠.
하던 데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니까 그러니까 긍정적 자극과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목표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결과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목표는 역효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는 오히려 무기력감, 목표 포기 현상, 비전 피로증,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죠.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윤리적인 지수, 그러니까 지표를 조작하거나 성과를 은폐하거나 뭐 카드깡하고 매출깡하고 이런 일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매출은 안 일어났는데 세금 계산서 미리 끊어가지고 성과급 받고 그 다음 달에 퇴사해버리고 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일어납니다. 단기 성과에 치중해가지고요. 금융을 조작한다든가 장부를 조작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과도한 목표를 수립하고 지나치게 트래킹을 강하게 해버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그냥 매출 땡겨버리는 거죠. 목표만 강조하고 피드백이나 지원이 부족하면 구성원들은 금세 좌절하거나 번아웃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도전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연구자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2002년도에 로크하고 레이더미 교수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달성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높은 목표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이 됐어요. 팀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거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또는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 하겠네 이거랑 이거는 의미가 있네 요 두 가지죠. 자, 이스라엘 공무원 연구에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약간 해볼 만한데 이거랑 이거 의미 있네 요거랑 요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높고 도전적인 목표가 챌린저블 하게 되는 거죠. 껑충 뛰어서 한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요게 적절한 목표라는 겁니다. 동시에 계단식 접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큰 목표가 있죠. 퍼스펙티브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프록시멀 골입니다. 아주 근접한 어떤 목표, 가까운 목표예요. 단계별로 설정해서 달성감을 느끼도록 하는 설계가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베이스 캠프로 가죠. 그러면은 높게 달려! 안 합니다. 베이스 캠프에 있으면 1캠프, 2캠프, 3캠프, 그리고 정상 등정. 내려올 때도 3캠프, 2캠프, 1캠프, 베이스 캠프. 다 거칩니다. 다 거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려! 아닙니다. 나눠서 먹습니다. 나눠서. 디바이드 앤 컨쿼. 디바이커 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작은 성공 경험이 최종 목표까지 동기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표는 도전적이고요. 세상을 향한 변혁적인 목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지원이나 서포트가 없다면 비전 피로증에 빠지죠. 또 그 목표가 너무너무나 터무니없거나 정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목표에 대한 수용성 자체가 없다면 또 그것도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표가 나와 우리 조직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목표라는 그런 인식이 없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목표가 되는 거죠. 이런 목표로 달려갔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목표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실험들이 있었어요. 이 주제는요.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목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군대 생활을 장교로 했기 때문에요. 다양한 장비에 대해서 좀 넓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장비 중에서요. 이른바 토우라는 어떤 로켓포가 있습니다. 이 로켓포는요. 자주포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얹어가지고 빵 쏘는 거 있죠. 그것보다 훨씬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로켓포는 대부분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팅하면 버튼을 누르면 그 목표를 향해서 도망가 피해 이렇게 하죠. 플레어 발사! 그러면 이렇게 드드드득 쏠고 다른 데로 가죠. 열 추적 장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을 발사를 하면 그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미사일 회피기동하는 모습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로켓포를 빵 쏘면 쏜 방향으로 그냥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타겟일수록 비싼 장비일수록 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쏜 다음에
타겟을 향해서 추적해 갑니다. 이렇게. 추적해 갑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토우는요, 얇은 실선이 있어가지고 그 실선으로 조정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발사한 사람이 너무 위네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요. 오른쪽 갔네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대전차 무기이기도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전투기가 회피 기동할 때 유도탄이 막 따라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목표 추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타겟 트래킹 기능이죠. 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필드에 가가지고 코치님한테 조정을 받죠. 자, 맨 처음에 샷을 올릴 때 그걸 티샷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이제 골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한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웬만한 골프 치시는 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골프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저는 필드에 나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코치를 따라간대요. 프로님 따라서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치세요. 근데 치면 의도한 대로 갑니까? 안 가죠. 그러면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른바 벙커. 예, 여러분들 경영 벙커의 벙커는 그 벙커가 아닙니다. 김경인의 경영 벙커의 벙커는 전략교육실입니다. 전쟁 벙커를 의미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벙커는 회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영은 경영 벙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 쳤어요. 이리 가야 되는데 잘못 쳤습니다. 소나무 밑으로 갔어요. 그러면 코치가 뭐라고 합니까?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리 왔으니까 하지 마세요. 됐어. 야, 그냥 철수.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코치가 잘못 쳤다고 해서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A 코스로 가야 되는데 B 코스로 왔다면 B 코스 지점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최선의 샷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이게 뭐예요? 코치의 역할이죠. 코치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칩니다. 자, 오른쪽으로 잘 보세요. 슬라이스 나지 않도록, 오픈 좀 더 가리세요. 자, 어깨 드시고요. 다시 한번 연습하고 다 쳐보세요. 했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갑니까? 또 안 가죠. 안 가면 또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칭의 핵심 철학인 Here and Now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거예요. 마치 유도탄, 토우형 무기, 그리고 골프의 코치가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자, 뭐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이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목표 지점을 세우면 우회전 하세요 했는데 내가 우회전을 안 했어요. 직진해버렸습니다. 직진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Here and Now죠.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게 U턴인지 P턴인지 아니면 뭐 돌아서 가야 될지 새로운 길이 더 나왔는지를 검색해서 다시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목표 조정 미팅이죠. 목표를 조정하는 미팅이에요. 조정이라고 하니까 마치 좀 수정하고 좀 깎아내리고 좀 현실화 시켜주고 그런 이미지가 살짝 있습니다만 저는 과감하게 이것을 목표 달성 미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표 조정 미팅은 그 목표를 변경시키자. 물론 변경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골프 코치가 혹은 토우의 발사, 운전병이 토우의 사격병 혹은 내비게이션의 GPS 장치가 우회전입니다. 유턴입니다. P턴입니다. 말하듯이 이쪽에서는요 각도가 오픈됐기 때문에 7번을 드세요. 7번으로 하는 게 제일 적정합니다. 7번 든 이유가 뭘까요? 자꾸 조언을 해주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목표 조정 미팅 이퀄 목표 달성 미팅이라는 겁니다. 목표 조정 미팅 이퀄 목표 달성 미팅이에요. 그러므로 현장에서 목표를 수립해놓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식으로 목표 세웠으니까 달성해야지 연말에 봅시다. 목표 세웠으니까 달성해야지 월말 평가회 때 봅시다. 목표 세웠으니까 알아서 달성하고 분기 평가회 때 가지고 오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 목표 달성을 위한 대화를 할 때에도 바람직한 상태가 있죠. OKR 목표가 됐든 재도전 목표가 됐든 어떤 기대치가 됐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와 있는 곳은 현재 상태는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의도한 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미팅이 실행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미팅 혹은 목표 조정 미팅은 R과 P 사이의 I입니다. 이것을 대화 모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는 스프린트 모델이라고 그러죠. PRIN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SROT는요. 스타트하고 to try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S, 격려와 나눔해야죠. 그리고 try는 공략과 응원해줘야죠. 진짜 대화는 프리인이도 PRIN입니다. 자, P와
R 사이에 I입니다. N은 뭐예요? 이제 노티스입니다. 실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지금 목표가 지금 이 몇 번 홀입니까? 지금 뭐 18번 홀까지 왔단 말이죠. 현재 상황은 18번 홀에서 내가 지금 5등이에요. 18번 홀에서 반드시 버디를 잡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 지금 7번으로 던지면 버디보다 좋은 게 뭡니까? 아무튼 이제 0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그 타수별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안전빵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반드시 버디 잡아야 돼. 그러면요, 냅다 휘둘러야 됩니다. 250m? 아니 뭐 한 300m는 그냥 날려버리면 참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전적인 공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게 현재 상황을 보는 겁니다. 무난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현재 상황 봐야 됩니다. 그리고 R, reload입니다. 재도전 목표를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I,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 다음에 notice,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의 흐름으로 오늘 대화해보죠. 이거는 목표 조정 대화 프로세스는요, 특별히 실행보다는 목표를 조정하고 이렇게 의도했던 대로 잘 안 갔어요, 지금. 원래 가고자 하는 OKR이나 KPI 목표가 있는데 그대로 잘 안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개의 질문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비슷해요.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대화 프로세스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역시 현재 상황 파악입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했으면 약간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예요? 직원의 동기와 관점을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은 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현장에서는 이래요? 이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현장에서 됐습니까? 나 때는 이런 거 좀 됐는데 이거는 좀 현장에서 어때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장애물은 뭘까요? 해결 방안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월말까지 목표가 1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3주차가 됐어요. 달성한 매출이 2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 8억을 하라고 하면 그게 현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3주차 진행할 때까지 2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마지막 일주 남았으니까 이 동안에 우리가 2억이라도 한번 해보자. 현실적으로 10억 목표를 세웠지만은 2억 더하기 2억 해서 4억으로 한번 마무리해본다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도 부여해주고 실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 위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다루어서 수면 밑에 있는 요소들, 현재 상황, 직원들의 동기, 해결 방안, 목표 조정, 그리고 여기서 꽃피울 수 있도록 달려가 보는 거죠. 1번,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양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사용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최근 진행한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예요? 현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 부분이 있어요.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은 좀 먼 것 같아요. 해본 방법 중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은 게 뭡니까? 업무 수행하면서 이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게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What's going on with you? 지금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기와 관점을 봐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를 봐야죠.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의미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목표 수용성에서. 이 목표가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는 것과 뭐가 잘 맞을까요? 지금까지 과정에서 좀 제일 자랑스럽게 연겨졌던 실행은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달성해서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좀 개인적인 겁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질문해 주는 겁니다. 대화가 있어야죠. 그 다음이 해결 방안이에요. 1번과 2번을 대화하지 않고 3번을 대화를 하면 별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자, 해결 방안. 다르게 시작한다면 어떤 점을 달리해보고 싶어요?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어떤 리소스나 자원이 지원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식은 접근은 뭘까요? 어떤 협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다양하게 질문을 해서 그가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에 대한 조정이죠. 목표를 완전히 변경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조정한다면 어떤 거 좀 조정하고 싶어요? 100% 달성이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보면 가능한 게 될 수 있을까요? 업무 스타일을 바꾸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정하면 달성률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주목할 게 뭐냐면 목표 낮추면 뭐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목표 낮추면 평가 점수 밴딩을 바꿔주는 겁니까? 이런 대화가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핵심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너무 포커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동기부여 및 실행 유도를 위한 질문이죠.
새롭게 목표를 조정한다고 하면 어떤 점이 좀 만족스럽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진행 상황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이 목표 달성하면 어떤 기회가 좀 열릴 수 있을까요? 라는 관점으로 대화를 5개의 프로세스입니다. 동기부여 실행 유도, 목표 조정, 해결 방안, 동기 관점, 현행 상황 파악. 그래서 현재 상황 파악, 직원 동기 관점, 해결 방안 탐색, 목표 조정, 동기부여. 이 5개의 흐름의 대화들 중에서 내 마음속에 좀 걸리는 질문들을 가지고 좀 목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고 막 약간 목표 포기한 것 같고 뭐 할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이대로 가봤자 목표랑 실제랑 갭이 너무 많아가지고 월말에 발표하기도 애매해져요. 그냥 목표 보기도 싫어져. 그렇게 할 바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개의 질문이 살아있는 미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추적이 가능해져요. 자, 다음 클립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설입니다. 하이퍼테시스, 의도죠. expect예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것.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의도다. 이런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요, 2012년도에 성공에 숨겨진 비밀 피드백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비교적 젊었을 때에는요, 젊은 회사들, 젊은 경영자들, 혹은 젊은 직원들을 만나가지고요, AAR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얻고자 했던 거, 얻은 거, 차이와 그 원인,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 조직 내에 정착해도 조직의 실력은 올라갑니다. 제가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아니요, 수만 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난 약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경영적으로 이동해 가고 경영 컨설팅 분야로 이동해 오면서 수많은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협회의 단체장을 만났습니다. 기관장, 정부 단체, 공기업, 비영리 단체,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AAR은 아주 1층에 있거든요. 이거 기본이거든요. AAR을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이 제일 어려우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나 정부기관의 장차관급이나 혹은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기업의 총수님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1번입니다. 얻고자 한 게 뭐였는지 구체화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얻고자 하는 것을 구체화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다음에 그 행위의 결과를 놓고 봐서 차이가 왜 생겼고 다음에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드백하라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이고 좀 더 좀 성실하게 해야지. 뭐 좀 제대로 해야지. 추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1년 된 듯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10년 된 회사, 10년의 지식이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 차원에서 피드백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제 스스로가 상태가 안 좋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저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요. 피드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얻고자 한 거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하루 그냥 머리 아프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 제대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게 뭡니까? 1번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피드백의 출발점,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설을 갖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면 저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겁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와 결과에 대한 연산 처리 장치가 드디어 AI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 아주 단순한 if A, then B의 구조가 연산을 집중함으로써 AGI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인간은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될 대로 되라지. whatever.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whatever는 어깨를 슬쩍 올리면서 얘기하죠. 점심밥 뭐 먹을 거야? whatever.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승리하는 것 같아? whatever. AI가 인간의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 같아? whatever. 이번 달 매출 어떻게 될 거? whatever. 어깨를 올려서 말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지. 번역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까지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자입니다. 자신이 투자하면서 이 회사가, 이 창업자들이 제대로 성공하느냐 아니면 내 돈 까먹을 사람들이냐 구별하는 기준 뭐예요? Never say whatever예요. Never say whatever. whatever라고 말하지 않고 제대로 가설을 가지고 행동하더라. 이런 겁니다. 인간이라고 이 책 이야기 살짝 해드릴 겁니다. 될 대로 되라지라는 악순환은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죠. whatever예요.
분석 불능 상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고통으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걸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존재죠. 너무너무나 고민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로서 특정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 과다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지니까 우울증으로 넘어가고 성격장애로 넘어가고 피로하면 정신과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방어 기제로 나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날 사회는요, 선택이 위축되고 미루기를 추구하는 현대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 정신병력적인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의 탕핑족 있죠? 네. 중국 청소년 900만 명 이상이 우울증 빠지고 있고 탕평하다. 누워있으니까 탕핑이죠. 뭐 저항의 모습으로 졸업식 때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나 불안한 증세에 대한 표현이죠. 트렌드란 말이죠. 자, 미국의 캥거루족이 있죠. 늙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미국 부모 중에서 2023년 기준 미국 부모의 59%가 35세 이하의 젊은 성인 자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조차도 그래요. 미국은 심지어는 고등학생만 돼도 나가버리고 또는 대학생 되면 일반적으로 다 나가버리는 것이 독립적인 환경 속인데 지금은 이 정신병력적인 어쨌든 그냥 흘러가면 좋겠어. 괜히 목표 이야기하고 목표에 도전적인 목표냐 일반적인 목표냐 그거를 떠나서 일단 내 인생의 목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표라는 말 자체가 힘들어. 저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영자에게 그런 말 들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회사의 목표는 좀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주 얼굴을 심각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도를 바로 바꿨습니다만 목표라는 말은 저에게 너무 폭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너무 잘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죠. 미국도 그래요. 한국의 청소년 우울증, 일본의 히키코모리족, 뭐예요? 침실에 갇힌 5년, 방 안에서 안 나오죠. 한국에만 1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죠. 작년 여름 기사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넷플릭스 중국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넷플릭스 보려면 2시간 투자하거나 1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볼까로 1시간 지나가죠. 결정을 못해요. whatever예요. 내가 결정 안 해봤어요. 내가 굳이 결정 안 해도 회사에 출근하면 자동으로 루틴이 날아가고 업무 지시가 되면 내가 의사결정하지 않아도 요청이 온 순서대로 처리하다가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사결정 두뇌를 작동 안 시켜도 되는 겁니다. whatever예요.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점점 의도된 목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은 거의 없죠. 그때마다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재빨리 변화를 시도하고 다음 단계에 나아가야지 자신의 의도와 결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될 대로 되라지의 마인드로는 이런 컨셉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모란 대표는 내 삶이 회피가 되지 않도록 지금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를 최소화하는 습관, 그 이야기를 never say whatever, 번역은 결정하는 습관, 미루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다 라고 그랬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 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산 대로 생각한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거 실제로 우리의 일생 중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면요. 경영자라고 해서 다 의도한 대로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고 맡겨놨으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오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죠. 솔직히 리더도 영업부의 목표는 영업부가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생산부는 생산부장님이 나름대로 좀 목표를 세워서 결과만 좀 나한테 말해주고 대신 문제는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저만 합니까? 여러분 안 하십니까? 있죠. 그런데 자, 전설적인 투자자인 리처드 모란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삶의 궤도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결정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더가 저지르는 가장 큰 터무니없는 실수는 될 대로 되라지다. 될 대로 되라지를 리더가 해버리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솔직히 직원들은요. 될 대로 되라지 해도 월급은 나오죠. 월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될 대로 되라지 해보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아니란 말이죠.
될 대로 되라지라는 태도가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게으름, 습관, 성격,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결정을 미루는 편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다양한 원인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라고 하는 측면도 있죠. 자,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죠. 미국 33대 대통령이 책상 위에다가 놔둔 유명한 게 있죠. The buck stops here죠. The buck stops here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일입니다. 라는 거죠. The buck stops here.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 기념품인데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2년 전입니까? 선물을 했죠. 선물을 했습니다. The buck 그러면 약간 속된 표현이죠. 책임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책임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뿔이죠. 뿔. 사슴뿔 모양 칼이 상대의 차례가 누군지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됐는데 플레이어가 딜을 하지 않는 경우 사슴뿔 칼을 다음 플레이에게 전달하여 책임을 넘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the buck 하면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stop the buck 그러면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buck stops here 이런 거죠. 경영자 테이블과 경영자의 눈앞에 항상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경력 설계하거나 심리학 하거나 상담학 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개념입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있어서 작은 선택은 그 선택 자체 하나가 시금석이 되어서 나중에 큰 변화로 날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낳기 때문에 선택 간에는 의존성을 가져요. 따라서 큰 결정은 정보와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상관없어. 아니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경로 의존성을 고려해 보면 내가 우연하게 사소하게 결정한 듯 안 한 듯 내린 그 결정이 지금의 나의 아내와 같이 있죠. 그때 그 도서관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야?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희 아닙니다. 저희 아니고 그때 그날 밤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이걸 우리는 경로 의존성인데 이게 개인의 삶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궤도로 우리를 이끄는 결정이 사소한 어떤 것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어떠면 사소한 그 작은 결정 하나 때문에 나중에 큰 기회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중대한 결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궤도는 우리를 이끄는 결정으로 그 영향력은 수년, 때로는 평생 지속되고 가족과 지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결정을 내리면 다른 선택지는 제거되고 대안은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리더의 말과 표정은 타인의 기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되죠. 자, 너무너무나 사소한 결정이죠. 계단으로 갈까? 엘리베이터를 탈까?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우연히 만난 그 교수님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동료들에게 친밀하게 대할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까? 동료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영향력 있게 조언을 해주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직접 말할까? 이메일을 보낼까? 이면지를 쓸까? 그냥 새 종이를 쓸까? 술자리 참석할까 말까? 회의 도중에 이메일을 보낼까? 회의에 집중할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로 회사를 떠나야 될까? 아이고 다 끝났는데 그냥 떠날까? 사소한 선택은 삶의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궤도에서 교육, 관계, 결혼, 커리어, 자녀, 장소, 종교,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 지역 이런 것들은 큰 결정은 보통 한 묶음으로 오고요. 그로 인한 결과는 특정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목표에 관련돼서도 구성원들과 만나서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저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작은 어떤 시도가 회사의 치명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고요. 좋은 상사가 가진 자질과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효율적인 리더, 훌륭한 의사결정권자는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리스크를 떠안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한 조직과 MOU를 체결하고 어떤 큰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 리더 경영진과 제가 만나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요. 그래서 쭉 모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그 경영진이 저한테 요 정도 이야기했으면 실무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합시다. 그러길래 제가 아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경영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전화로 통화를 했다면 여기서 결정 내려줍시다. 다시 실무자로 내려가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또 고생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경영진이 그냥 우리 당신이랑 저랑 그냥 의사결정해서 알려줍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숫자라든가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다 결정을 했습니다. 뭐예요? 리스크는 내가 진다는 거예요. The buck stops here예요. 여기서 의사결정 해주는 겁니다. 목표 10억 그대로 달려가자. 아니다. 8억으로 조정하자. 아니다. 8억으로 조정을 하되 이 할인을 좀 행사를 쳐가지고 좀 가자. 아니다. 신제품을 좀 가자. 아 이거 비용 이거 2천만 원 드는데 할까요 말까요? 야 더 조사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2천만 원 오케이. 잘못되대로 내가 책임질게. 재고 남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만들어.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누가 가져가요? 결정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 구성원들이 아 나를 발전시켜 주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나에게 상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오전에 있는 줌 미팅 참석 전에 샤워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집에서 일하니까 반려동물 예방해 볼까? 체중이 늘고 있는데 운동 다시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우리 뭐 재택근무할 때 재택근무 상황에서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소한 결정에 대해서도 내가 의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 우리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를 조율하고 트래킹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조직들,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조직은요. 업무 퀄리티가 높아요. 80점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대비해서 높아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속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연관성이 있죠. 업무의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더 높습니다. 반대로 effort, 그 업무의 힘듦, 노력의 정도, 그거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적게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다? 의사결정이 적시에 빨리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회사의 의사결정 효과와 회사 경영의 올바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입니다. 베인앤컴퍼니의 조사이기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가지고 있어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자를 위한 결정에 관련된 규칙이죠.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바닥나는 일이 없도록 목표 관리해야 됩니다. 자금이 바닥나면은요 아무리 흑자여도요 그거 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돈이 바닥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빠른 결정해 줘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빠른 결정 능력은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1등 자질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실행하고 조정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자 차원에서 결정할 때는 빨리 결정 내려주고 실무자들은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실행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보다 발전하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현장 가서 경영자분들을 만나보시면 작은 의사결정도 얼른 못 내리고 더 연구해보자, 더 조사해보자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다 엉거주춤하는 겁니다. 달리려고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일하고 있다는 허황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수많은 레포트들 다 비부가적인 업무잖아요. 결정을 빨리 내려줘서 실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정 전 단계에 할 일이 엄청 많은 회사는 결정한 다음에는 힘 빠져가지고 실행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레포트만 엄청 쌓이고 실행의 결과는 없고 피드백도 없는 거죠. 네 번째, 지금 일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역량이 아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려면 구성원의 역할을 만들고 적합한 인력으로 역할을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조직 문화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이유는 없다. 그런 여유도 없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렸으면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주고 결정을 내렸다. 바로 그냥 실행할 수 있도록, 바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을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표현을 썼죠.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실패를 보장하는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요. 그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다 모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가장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나도 거기서 일할래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런 생각을 가진 리더들이 그 조직에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징, 이 투자자가 바라볼 때 낙관주의가 있어요.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잘 됐어.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즐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자체를 즐겨요. 그러나 의도적 행동이 있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 if A, then B. 요렇게 보면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거부감을 줄이고 목표를 조정하는 데 동의하게 되는 효과적인 대화법 이야기를 조금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져봤어요.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목표 조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목표 조정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그것을 실패이거나 주도성이 상실되는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조정이 하나의 성장의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작은 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부여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로서 신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트래킹할 때 대화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1번, 공감형 대화입니다. 직원의 감정과 강점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조금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과정이 보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우리 홍 대리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좋을까요? 하면요. 저는 이런 대화할 때 많은 경우 남자든 여자든 눈물을 흘리는 경우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눈물은요,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왜 울어? 아니죠.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명이 살짝 생긴다고요. 우리 리더가 내가 정말 고생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몰라준 게 아니었구나. 알아주기는 했구나. 알기는 알았구나. 라고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본인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도와주면 돼요? 공감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공감을 먼저 갖고 목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한 끈을 잡도록, 이 끈을 꽉 잡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턱걸이를 하려면, 턱을 끄집어 올리려면 요거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잡고는 있어서 매달리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만들어 주려면 첫 번째, 공감형 대화입니다.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뭐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이 성장해냅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서 데이트하려고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인식시키고 다시 도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번 목표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뭐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모두 도움 됐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유용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점이 좀 성장의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합니까? 그 에너지의 요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게 좀 뭡니까? 어디가 좀 그래도 좀 요런 거는 좀 계속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 좀 뭡니까? 미래로 당겨야죠. 미래로. 과거에 있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해결책 중심의 대화입니다.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야,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어?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건 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서 어떤 점을 바꾸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이 팀에서 또는 옆 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지금까지 해본 점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바꿔볼까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바꿔볼 게 있을까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율성 부여입니다. 자율성 부여입니다. 야, 10억 하기 좀 어려우니까 야, 내가 7억으로 깎아줄게. 이거는 할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표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방향이 홍 대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어느 정도로 좀 구체화하면 조금 더 한번 좀 즐겁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조정이 좋을까요? 장기적인 방향성이 문제일까요? 지금 방향성이 문제입니까? 달려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좀 있다고 생각되세요? 어떤 게 좀 더 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려와 피드백이 있어야죠. 직장에서 리더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닙니다. 레디컬 캔도어 해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일은 요러요러한 행동 특성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런 행동이 나와야 그 성과는 나는데 우리 홍 대리가, 홍 과장이 그런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경영자가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 성과를 내는 데에는 A, B, C의 행동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말해줘야죠. 말해줘야죠. 이번 과정에서 기대한 만큼 성과는 안 나왔지만 이런 점은 정말 좋았네요. 조정된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써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화까지 해주는 겁니다. 요게 목표를 조정하는 대화를 할 때 경영자가 써야 될 스킬들이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경영자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이 있죠. 경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정한 이후에 실행력이 높아지려면 지금까지는 제가 1대1의 관계 혹은 미팅하는 상황에서 경영자가 어떻게 인 앤 아웃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동안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을요. 지나치게 포지션 중심, 직군, 직급, 직책, 경계와 책임, 분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을 때에 해결책이 별로 없습니다. 포지션 짱짱하게 짜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책임 분담 다 해놨어요. 그런데 목표 달성이 안 돼.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더 채용해야 돼요. 잘할 게 없으니까. 잘할 게 없으니까. 마치 조정 경기장에서 철저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고 내일은 내일만 하고 심지어는 여긴 뒤돌아서 경기하잖아요. 조정은 한 명만 앞을 보죠. 그런 것처럼 그냥 고개 숙이고 내일만 해야 된다라고 지나치게 역할 분담이 책임화되어 있는 조직에 있어서는 목표가 미달하게 되면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경영자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조직 개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조직 개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지션 중심의 조직을 만들지 마시고 역할 중심의 조직을 만드시면 이건 동사죠. ing가 붙어요. 모든 단어에 ing가 붙습니다. 직군, 직급, 직책을 파괴하고 경계를 제거하고 상호 보완성을 높여야 이른바 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자일한 조직 문화가 중요하고 OKR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과업을 바꾸는 문화가 좀 생기게 하고 목표가요. 그리고 서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오픈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멀티 펑셔널, 제가 영어를 너무 많이 쓰네요.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이렇게 TF 추진팀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역할 중심형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을 이야기할 때도 마케팅이다. 마케팅 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피드백을 하는 것. 이게 성과 달성의 노하우였잖아요. 목표 수립의 노하우였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뭐예요? 노출이 3배가 되는 것. 생산은요. 생산량이 시간당 생산량이 2배가 되는 것. 영업은요. 1000명 이상에게 제한하는 것. 물류는요. 48시간 이내 배송률을 90%로 올리는 것. 전사는 오류 해결 리드 타임 3시간 이내가 되는 것. 어때요? 도전적이죠. 도전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입니다. 그 목표가 너무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 과정에서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영 시스템 운영자로서 경영자가 1번 포지션보다는 역할을 중요하게 관리하셔라. 2번 그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화시키셔라. 3번 하나 더 있죠. 습관 이야기예요. 성과를 만드는데 가장 정말 시스템적인 방법은 뭐냐? 습관을 승리하는 겁니다. 마이클 포터가 마켓 3.0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장 확실한 리더십은 문화 리더십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습관화, 생활화, 인식화가 돼가지고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강연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발 모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허리에 곡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지금 의식이 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발 모양, 허리의 각도, 얼굴의 턱에 나온 정도, 내 배의 모양, 내 손의 모양은 다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허리를 펴시고 의자를 고추 앉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나의 어떤 그 인식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습관 중에서 핵심 습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습관에서의 작은 승리를 하고 점점점 다른 습관까지 바꿔놓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우리 회사가 영업 중심 회사가 되고 우리 회사가 현장 중심의 회사가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핵심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 9시부터 9시 15분까지는 전 직원, 영업부를 포함한 모든 전 직원은 고객에게 전화통화한다.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전화통화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은 핵심 습관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던져야 되죠. 던져야 되죠. 우리는 기획사예요. 디자인 기획사입니다. 우리는 디자인 기획사의 디자인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PT 했을 때 디자인 수용률을 높게 하려면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무조건 웹서칭을 한다. 웹서칭을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다. 온라인 유료 결제했으니까 1년 동안 다 들어가라.
그리고 경영자가 1시부터 1시 15분까지 돌아다녀야죠. 점심시간을 잘 지켜야만 하는 추가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돌아다녀야죠. 핵심 습관을 꽉 잡아야죠. 우리는 회의 시간에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회의 시간은 전부 다 들어오면은 회의록을 5분 동안 전부 다 읽고 회의 시작하는 문화를 만들자. 그러면 회의 시간 딱 시작하면 5분 동안 조용해야죠. 이게 뭐예요? 핵심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습관화시켜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끌도록 해주는 겁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들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곧 운명이 된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화에 따른 역할을 알고 역할에 따라 수행 잘하고 있는가? 목표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직의 문화가 변화하고 자리 잡고 있는가? 목표를 위한 핵심 습관을 알고 있고 단위별로 쪼개어 실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들의 체크를 잘 해보셔서 우리 회사가 목표 조정 미팅이 아니라 목표 달성 미팅이 꾸준히 되고 있는가? 될 대로 되라지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구성원이 의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조직이 실패하더라도 그걸 딛고 점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물론 비즈니스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뛰어넘어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막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부적으로요, 정말 트래킹도 잘하고 목표도 제대로 세우고 으쌰으쌰 다 했는데도 아니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옵니다. 파도는요, 반드시 나에게 와요. 파도가 쳤을 때 내가 준비된 서퍼가 있으면 서핑을 쓸 수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안 쳤을 때 바다로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물 흐를 때 노를 젓기 위해서는 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업무에 대한 에너지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촉진적 성장 동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로젠탈 효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당신이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 실패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문화에 포커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never say whatever 버리시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필요한 상황에서는 딱 결정을 해주고 the buck stops here 컨셉으로 의사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식의 성과관리는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 조직에서 특별히 스타트업과 언더백에 있어서는요, 의사결정할 땐 제대로 의사결정하고 조금 안 된다 그러면 가까이에 만나가지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공명도 해주면서 새롭게 도전해주는 미팅이 살아있어야지 오 KPI 정했으니까 한번 해봐 결과 가져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컨셉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진행한 일주일 동안의 일정 오늘까지 진행을 됐습니다. 잠시 후에 쇼미더 지식으로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비상경영 MBA입니다. 역대급의 저성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직의 경쟁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관리해야 되는데 불황기 기업의 특성으로서 사업 전략, 수익 관리, 낭비 제거, 평가 보상, 그리고 리더십 이 5개의 주제를 가지고요. 조직의 경쟁력 차원에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1시간씩 특강으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가요. MBA 다 하고 경영대학원 나와가지고 창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경영대학원에는 가지 않으셨지만 제가 다녀왔으니까 거기서 배운 내용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침에 1시간씩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잘 씹어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열심히 1년 공부하시면 12과목 하시는 거잖아요. 12과목 하시는 거 저는 글쎄요 뭐 대학에 가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교수님들 배우실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고 바쁘고 나는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침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디 MBA 출신 만나도요 말은 통할 정도는 되실 겁니다. 알림 신청하시고요. 5개의 강의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업 확장, 수익 관리, 낭비 제거, 평가 보상,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이 5가지 관점에서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